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지난 민선 6기 초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발기인 총회를 열어서 빠르면 올해 안에 공장을 착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게티라고 할까요? 지난주에 열린 발기인 총회에서 예정대로 이사 3명을 모두 선임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유일하게 선임된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전국적인 관심 속에 출범한 광주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 꼭 성공해야 할 텐데요. 이 광주형 일자리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훈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연구원의 이양구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연구원의 박명준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작년에 부시장 되셔서 사실 이 사업에 가장 중점적으로 매달려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1년 동안 참 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사업은 정말 어떻게 보니까 제가 행정을 많이 해봤는데 이것처럼 어려운 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시던가요? 이게 마치 밀림 속에 안개 낀 밀림 속을 헤쳐나가는 그런 기분, 그런 거였어요. 이제 어쨌든 노사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노사 상생의 사회적 대통합으로 가는 큰 패러다임 속에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광주 노동계가 그래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컸고, 두 번째는 광주 시민의 여러 같은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어려움 속에서 금년 1월 31일이었죠. 대통령 모시고 현대자동차와 광주시 간에 투자 협약식 체결했고, 이제 몇 개월 걸렸습니다만은 그 법인 설립을 위한 과정의 투자금 확보 등등을 과정을 거쳐서 지난 8월 20일이죠. 거기에서 이제 발기인 총회하고 출범식 갖게 됐던 것이죠. 여기에 한 36개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이제 대표이사는 선임을 했고 이사 발표를 좀 유보를 시켰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내에서 좀 그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여기 결혼식까지 할 때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중요했고 지금 혼인 신고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조정하면은 이제 금년 말에 기공식 11월을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장 기공식 갖고 하면은 한 21개월 걸립니다. 이제 2021년 하반기에 자동차 양산 체제로 가기 위해서 전체적인 로드맵 상에는 지장이 없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21년에 자동차 생산이 가능하다. 네. 예, 결혼식까지는 했다. 네. 노사간에 그렇군요. 이제 아마 법인 등기를 해야 되는 걸 혼인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박명준 박사님, 아무래도 노동계 쪽에서 이번 광주형 일자리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상생형 일자리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제가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연구라는 연구 책임자로서 역할을 한 게 2015년인데요. 그때 냈던 이제 보고서에 사실은 여러 가지 방안, 개혁안들을 담았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로 그것이 이렇게 현실에서 이루어질지 몰랐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저도 굉장히 꿈만 같습니다. 그 광주형 일자리는 무엇보다도 상생의 가치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 산업 주체들이 공감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이제 움직여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안에 양극화 문제, 일자리 문제, 또 지역 경제 침체 문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준 박사님께서 여기까지 온 게 꿈만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어려웠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양구 박사님, 이 산업계 쪽에서는 이번 사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국내 그동안의 투자가 상당히 부진한 겁니다. 뭐 이거 자동차뿐이 아니라 우리 제조업 투자가 굉장히 부진하고 해외로 많이 지금 기업들이 나가고 있고요,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이게 참 부족한
이러한 문제들이 뭐 지역에서는 굉장히 심합니다. 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수도권 지역으로 또 젊은 층들이 약간 몰리는 그러한 현상들도 나타났었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뭐 제조업 같으면은 뭐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균형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역에서 이런 제조업 기반을 좀 강화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자동차 산업을 놓고 보면은 그동안에 뭐 고비용이다, 또 저효율이다, 뭐 이것은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뭐 저희도 2014년에 같이 광주 100만 대 자동차 생산기지 작업을 할 때 우리가 과연 이렇게 이제 새로운 그러한 투자가 가능하겠느냐, 이러한 의문들을 산업계에서 많이 가졌었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은 법인이 이제 성공적으로 출범을 하게 돼서 앞으로 이런 그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전국적인 또 확산도 좀 촉진이 될 걸로 봅니다. 법인의 새로운 투자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쭉 해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이게 공장이 서면 완성차 공장이 23년 만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공장이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네, 그 뭐 현대자동차로 보면은 아산 공장이 96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오래된 세월에 걸쳐서 이러한 신규 투자는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위탁 공장이라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1년에 소위 충남 서산에 이 동이오토라는 것이 이제 위탁 생산 공장이 만들어졌고요. 또 신설 투자나 증설 투자로는 2012년에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에 이제 SUV 생산을 위해서 12만 대 증설 투자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법인이나 이러한 신규 공장 건설은 참 오랜만에 진행되는 그러한 지금 사안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의 생산 공장을 만들지 못했던 건 노동 임금 뭐 이런 것 때문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또 87년에 우리가 뭐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네. 그때부터 이제 임금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원인으로서는 뭐 자동차 산업의 고임금이 결국에 우리 국내 투자를 구축한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 산업이 세계화되다 보니까 우리 뭐 내수 시장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기업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됐고, 또 소비가 있는 곳에서 생산한다, 이러한 전략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여기서 생산해도 또 수출하려면 배에 싣고 가고 해야 되니까 네. 그 소비지에서 생산한다, 그런 기업들이 그런 전략들을 추진해 왔다, 이런 얘기시군요. 어쨌든 뭐 이번에 큰 프로젝트가 하나 성과를 내게 돼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부시장님, 오늘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 일단 논란이 되는 것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가죠. 이 이사 문제 말씀인데요. 일단 지난 20일 날 발기인 총회에서 한 분밖에 결정을 못 했거든요. 왜 2명을 결정을 못 했습니까? 당초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가 1대, 2대, 3대 주주가 각기 이사가 3명, 감사가 2명이라 네. 그 1, 2, 3대 주주가 각기 이사 1명씩을 추천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윤곽을 잡았는데, 이제 그 출범식 하기 이전에 노사민정 협의회를 했어요. 네. 또 그러기 전에 그린카진흥원의 이사회를 또 거쳤거든요. 그래서 이사에 아무래도 기술 이사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그다음에 노동계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발표를 해도 될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그래도 아무래도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며칠 뒤에 그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제대로 발표를 하자고 했던 것이 대표이사만 발표를 하게 됐고, 이게 오해를 줄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노동이사제가 문제가 도입이 된 겁니다. 네. 노동계를 잘 이해해서 노사 갈등을 노사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이사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는 건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뭐 노동이사제 도입이다 뭐다 해가지고 저 주주 간에 좀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니고 며칠 내로 정리될 문제입니다. 조금 보강된 이사까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그 협의를 거쳐서 조만간에 이제 그 이사제가 제대로 됐을 때 이제 아까 말한 그 등기 문제, 네. 그 혼인신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부시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럼 지난 발기인 총회 이전에 3분의 이사가 사실상 명단이 결정이 돼 있었다라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런가요? 그건 이제 그 일대 주주인 우리는 대표이사니까 우리 지금 박광태 네. 전 시장 부분을 현대하고 협의를 좀 했었고, 현대가 추천한 분, 그다음에 이제 3대 주주인 광주은행이 추천한 분, 예. 그 다 추천이 돼 있지만은 좀 이걸 좀 더 그 노사민정 협의에서 말한 것들을 좀 받아서 조금 더 보강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오히려 오해를 준 그런 격이 됐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신중하게 접근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바뀔 수도 있겠네요.
나머지 두 분 중에 두 발표되지 않은 두 분은 분. 저희들이 볼 때는 보강이죠. 그 자동차 기술을 잘 아는 그런 이사가 있는 게 좋겠다는 것하고 네. 또 노사 간에 이렇게 상생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그건 주주 간의 협의를 적어도 1대, 2대, 3대 주주 간의 협의는 돼야 됩니다. 자, 네. 그런 과정입니다. 네. 박명준 박사님, 지금 노동이사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사실은 이게 좀 얘기가 복잡해졌어요. 그 노동이사회 때문에 한국노총 의장이 참석 안 했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 그건 아니라고 했다가 좀 이렇게 복잡해졌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네, 상생의 가치, 특히 이제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 중에 한 노사 책임 경영이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요.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겁니다. 근데 노동계는 보다 강력한 이제 독일의 마치 독일의 공동 결정제처럼 그 노동 이사제를 도입해서 노동자 대표가 이 경영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고 싶어 하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노동 이사제는 아직까지 그 여러 가지가 좀 그 뭐랄까요 그 좀 더 많이 검토돼야 되고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노사 간의 신뢰 이런 제도를 통해서 경영이 잘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그 서로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최근에 지난번 이제 KB 그런 이제에서도 노동자 추천 노조 추천 이사제를 하려다가도 그것도 사실 좀 주주들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아직까지 강한 이 노동 이사제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이러한 그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그러면서도 또 상생의 가치, 노사 책임 경영의 가치를 또 그 안에서도 실현하는 어떤 적절한 방안을 잘 모색해 줬으면 좋겠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노사 간의 어떤 신뢰를 저는 만들어 나가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적절한 타이밍에 이런 것들도 더 심화시켜서 구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 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때 일부 언론에서 노동이사제 문제가 언급했어요. 근데 그 일부 언론의 그것 때문에 지금 일파만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 25일 날 이렇게 8월 25일이죠. 8월 20일 날 발기인 총회를 끝내놓고 묘하게 그 혼인신고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막 말들이 나와서 8월 25일 날 우리 이용섭 시장님하고 윤종혜 항노총 의장을 비롯한 산별 위원장들이 다 왔어요. 다 와서 지금까지 그러면 노동이사제를 거론했냐? 거론한 적도 없었다. 그걸 명백히 밝혀줬어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어디가 나와 있냐? 1월 31일 체결된 현대자동차와 광주시 간의 투자협약서 내가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 노동이사제 없습니다. 노사 상생을 위한 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뭐 투명 경영 이거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앞으로 그 1월 31일 날 체결된 그 협약서, 그 협약서를 어떻게 준수해 나가냐 여기에가 모든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8월 20일 날 발기인 총회 이전에 노동계가 공식적으로 노동이사제를 요구해 온 바는 없다. 전혀 없었고 그것을 8월 25일 날 그 이용섭 시장과 일요일 날 윤종혜 급하게 의장이 기자회견을 밝혔어요. 하셨죠. 그런 적이 없었다. 일부에서 좀 이렇게 와전됐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어쨌든 뭐 논의들이 좀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 문제 지금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박광태 전 시장께서 이제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아마 사실 예상하던 카드는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하시게 됐습니까?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자동차를 잘하는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도 고려 대상일 수 있고 관료 출신의 어떤 관과의 관계, 대관 업무를 위한 그런 사람도 고려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카드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했던 것은 초기 신설 법인이기 때문에 좀 리더십도 좀 필요하고 또 그동안에 그 국회 경험도 있고 대정부 광주시장 경험도 그런 여러 가지 경험으로 볼 때 차선책으로 최선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박광태 전 시장이 제일 이 초기 안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죠. 네.
네, 지금 뭐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정의당 또 오늘은 광주시의 의원들도 네 분이서 이렇게 반대 입장을 내셨던데 반대는 꽤 거센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는 내일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어떻게 잘 설득이 될 수 있을까요? 의회 차원에서 의회 의원들이 전체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네. 일부 의원 4명이 자기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이었고요. 의총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의장 중심으로 했었는데 그 의회에서는 채택하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에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집해서 낸 것이 4사람의 그 시의원이 낸 것입니다. 이 박광태 전 시장 부분을 저희 기자가 경제계에 계신 쪽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들도 있으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부시장님도 공직 오래 계셨지만 이 정치나 행정 영역이라는 건 국민의 세금보다 돈 잘 쓰는 게 기능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돈을 벌어야 되는 조직이란 말이죠. 이게 영리법인인데 그게 과연 적합하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노사 상생의 사회적 통합형의 일자리인데다가 지금 앞으로 법인이 발족돼서 가면요. 이건 모든 광주 시민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숨겨진 조직이 아니에요. 유리상자 속의 조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또 우리가 또 광주시가 있고 현대차가 있지 않습니까? 또 노동계가 있어요. 다 같이 보고 있고 다 같이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 일부 우려는 안 하셔도 또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출범 초기에 이런 우려들이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뭐 나온 얘기를 하다 좀 오늘 얘기를 짚어봤고요. 본격적으로 회사 경영에 대한 얘기들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차종은 경양 SUV 한 종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걸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도 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출발은 말이죠. 출발은 경차 시장에 협소하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울산이나 기존 자동차 회사와의 갈등도 피해가기 위해서는 경차가 필요했던 것이고 또 기존에 또 젊은 사람들 경차 수요도 앞으로 SUV를 얹혔을 때 수요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는 고용 창출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매출 증대죠. 그럼 매출 증대가 돼야 고용도 더 확대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한 배를 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선 출발은 지금 내연기관이 우리나라에 지금 98% 차지해요. 네. 수소차, 전기차가 2%도 안 됩니다. 그럼 우선 출발은 내연기관에 출발했다가 우리가 유연성 있게 공장 설계도 그렇게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대비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갑니다. 적정 시점에 컨버트, 전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대하고도 얘기가 돼 있고 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그런 전환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경영 SUV 자동차로 시작하는 이 측면에 대해서 이한구 박사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대차 그 생산 포트폴리오에서 차종이죠. 거기에서 경영 SUV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SUV 붐이 일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이제 자동차 가격이 약간 둔화됐는데 그 사이에 이 소비자들이 이게 대형 SUV는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SUV를 다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좀 경형 SUV가 없었느냐 이게 좀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에서도 세계 시장을 놓고 볼 적에 빈 공간이죠. 빈 공간이 경영 SUV가 필요하다. 해서 경영 SUV를 일단은 뭐 광주 공장에서 광주에서 위탁 생산을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뭐 차종의 선택은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것을 뭐 전기차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한 개 라인에서 똑같은 모델이라도 내연기관하고 전기차 이게 저희가 홀류 생산이라고 그럽니다. 예, 홀류 생산을 같이 생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그것은 완전히 무슨 전기차 라인을 새로 깐다 그러면은 이 라인을 바꿔야 되지만 지금의 경영 SUV를 내연기관을 만들면서 전기차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럼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생산하는 이 경영 SUV 자동차 이게 국내 내수가 위주인가요? 아니면 수출이 위주인가요? 두 개 다 봐야 됩니다. 우리는 뭐 수출 비중이 워낙 한 77%고요. 내수 비중이 한 23%입니다. 전체 자동차 산업에서 놓고 볼 적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내수도 봐야 되지만 수출 시장을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대차도 항상 이 세계 시장을 전체를 보고
이러한 그 차종의 선택 포트폴리오를 구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국내뿐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놓고 보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신남방 정책 있지 않습니까? 신남방 정책하고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 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보면은 오토바이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소형차 많이 탈 그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건 뭐 내수 플러스 수출까지 다 감안해서 또 우리가 얼마나 이 합작 법인이 얼마나 참 그 대외적으로 굿 컴퍼니가 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 저 회사 정말 좋다. 노동계도 만족하고 여기 매출도 신장이 되는 정말 그 접점을 찾아가면은 좋은 회사 그 이미지로 가잖아요. 이건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리라고 보고 아까 그 신남방 정책과도 그러면 연계에 대해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서로 노사 상생 간의 성공 모델로 가면 그 이걸 차를 사는 소비자들도 그런 점들을 고려할 수도 있겠군요. 그럼요. 소위 요즘 공정무역에 대해서 소비가 늘어나듯이 그런 성향들도 좀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자,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는 문제는 지금 부시함 계획이 어느 수준인가요? 그럼 당연히 갈 거다. 아니면 뭐 지금 갈 수 있다.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이양구 박사님도 그때 우리 광주 자동차 사업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클러스터, 부품 클러스터 사업이 그때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거의 3천억이 넘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번에 따낸 것이 이 친환경 부품 인증센터를 따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친환경 부품은 광주에 세워질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수소차 기반에 관한 여러 가지 시설 인프라를 지금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기차로 테이크업이 될지 수소차로 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대외 환경을 전부 감안해서 그 법인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현대 마케팅 계획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뭐 상당히 많은 준비를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잘 사업이 되려면 친환경차로 가야 된다 생각 때문에 제가 앞서서 불쑥 질문을 먼저 드렸는데 일단 이번 그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가지는 노동에 있어서의 의미 이런 얘기부터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근로시간도 좀 줄이고 임금도 좀 줄이고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우리 여기 나와 계신 이 두 분이 다 지금 광주형 일자리 인발부 되신 분들이에요. 예. 기초를 다져주신 분들인데 글쎄 그렇다고 해도 우리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만. 잘 모셨어요. 예. 박명준 박사가 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4대 원칙이라고 했던 게 적정 임금, 적정 근로시간. 우리는 44시간 기준으로 한 것이죠. 네. 지금 현재 52시간까지 아닙니까? 44시간 기준에서 연평균 3,500을 잡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노동자가 다른 지금 자동차 업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죠. 또 낮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노동자의 그 임금의 갭을 어떻게 메꿔줄 것이냐. 그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이 공동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예를 들면 주거복지라든가 체육, 문화 이런 복지시설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한 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광주시가 산자부든 국토부든 이런 데 중앙부처하고 연대해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공동복지 프로그램이 그 임금 갭을 줄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은 경쟁력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런 구조이죠. 지금 그 공동복지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임금은 낮추고 복지는 올리고. 근데 또 여기에 이제 뭐 예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3천억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다시 잠시 후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준 박사님, 방금 부시아 말씀하실 때 지금 이 광주형 일자리가 44시간, 주 44시간으로 설계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건 주 52시간 기준인데 네. 이렇게 44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줄여 잡으신 이유가 뭔가요? 그거는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사실은 기본적으로 주 40시간이 기본이죠. 예, 아, 근데 그렇군요. 예, 임금을 최대 책정할 40, 때 52시간이군요. 4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자면 4시간의 연장 근로를 뭐 할 거를 염두에 두고서 연장 근로가 지금 총 12시간이 가능하니까 52시간까지 이제 법적으로 다 허용되는 거고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게 설계가 된 건데 어쨌든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최대한 이 뭐랄까 이렇게 뭐 초과 근로, 연장 근로 이런 것들을 그렇게 과도하게 하지 않는다. 요즘에 사실 젊은 사람들이
뭐 이제 오버타임을 해가지고 수당을 받고 이제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자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될 정도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워라밸이라고 하죠. 그런 걸 어떤 그 일과 삶의 균형을 사실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한데 이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이제 그런 가치를 이제 실현해 보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시장님, 이제 그 복지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시죠? 그 복지 인프라의 뭐 행복 임대주택, 또 뭐 직장 어린이집, 진입로 이런 거, 이 예산이 한 3천억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충당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그건 뭐 충당이 가능합니다. 지금 벌써 확정이 된 것이 정부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된 것이 네. 빅그린 산단 내 그 도로가 원래 1산단 1도로가 원칙이에요. 근데 이번에 지금 정부 예산안에 예타를 통과해서 660억 정도 책정이 됐고, 그다음에 노사상생센터가 네. 그게 또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노사상생지원센터에는 노사 간의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체육, 문화 이걸 좀 복합 시설을 질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가고, 지금 앞으로 남은 과제는 그냥 주거복지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노동자를 뽑는 시기가 지금 금년에 기공식 하면은 그때부터 천천히 뽑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관리직 뽑고 서서히 하다가 늦어도 내년 말쯤이면은 그 대개의 생산직을 뽑아야 될 거예요.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말부터 내후년 초까지 집중적으로 뽑아서 교육 훈련을 시키고 할 건데, 그러면 그때 들어올 그 선발된 노동자에 대한 주거를 어떻게 할 거냐. 서울이 주거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행복주택 같은 데를 관리비만 내고 살 수 있게끔, 그러면 이제 그걸 보전을 예를 들면 임대료라든가 보증금 이것을 국가와 광주시가 같이 해서 도와서 그렇게 가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금액 그건 3천억은 어느 자료를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금년의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2021년 양산체제로 갈 때까지 그런 필요한 정부에 대한 그 공동복지 프로그램을 요구해서 따내는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정규직 노동자 1,000명 정도를 고용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신데, 어떻게 이 1,000명 중에 이 지역 출신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할까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 일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광주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은 이제 인원이 뽑히게 될 거인데, 그게 100% 광주 사람 뽑는다, 이건 안 맞는 거죠. 다수의 많은 뽑힐 거인데, 이제 신설법인이 발족이 되면은 이제 이사들과 협의를 거쳐서 그 선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짤 겁니다. 박사님들께서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시겠습니까? 해주셔야죠. 여기 들어가려면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할까요? 근데 일단 뭐 생산직 보통 하면 한 6개월 정도 교육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내년 말부터 해갖고 그 후년 초까지 교육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완공되면 이제 시험 생산에 들어가는데, 뭐 처음부터 그렇게 뭐 10만 대 생산 규모를 가지고 다 돌리지는 않습니다. 차츰차츰 높여가는 그런 수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아까 세계 시장을 보고 우리는 이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마침 올해 내년이 좀 안 좋습니다. 세계 수요가 좀 안 좋은데, 그때를 소위 우리가 생산 공장을 구축해서 세계 수요가 다시 회복될 때 이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그 사업 환경은 현재보다도 좀 나아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차종 문제도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10만 대 생산 규모에서 아까 홀류 생산을 해서 뭐 전기차와 이렇게 같이 병행 생산할 수 있는데, 다양한 또 차종들을 뭐 많은 걸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규모의 경제 문제도 있고, 특히 부품업체들 수익성을 좀 따져줘야 됩니다. 이 완성차들은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뚫고 나갈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품 같으면 한 5만 대에서 7만 대 정도가 보장이 돼야만 수익성이 나옵니다. 저희들도 과거에 그 광주 100만 대 할 때 일단 부품 산업 기지를 먼저 만들자 했던 것도, 결과적으로 완성차 쪽으로 가려면 부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이것이 장기 지속 성장 가능 모델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제안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부품 업체들도 아까 말씀드린 인증센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물량이 지금 위탁 물량이 거의 10만 대로 잡혀 있어서 우리가 잘 노력을 하면은 뭐 수익성도 보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광주에 사실은 기아 자동차가 있지만 부품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업체들을 부품을 많이 받아서 지금 생산하는 그런 체계인데 네. 지금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그런 부품 업체들 부분도 좀 확장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제 보십니까? 부품 산업의 앞으로 성장성이 더 높습니다. 부가가치 창출도 부품을 더 높게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부품 구조가 바뀝니다. 저희들이 지금 볼 적에는 많게는 뭐 지금 전장 부품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한 30% 비중이 있는데 이게 한 7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아직은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그러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되면 또 신규 부품들이 생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부품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뭐 여타 지역에서 상세형 일자리를 보면은 상당히 부품 쪽에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런 쪽도 보면은 좀 그러한 전장 부품이나 미래형 부품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박명주 박사님,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이 박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이제 부품까지 포함해서 무슨 자동차 단지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본다면, 그럼 그쪽 기업들도 광주형 일자리 같은 이런 노사 상생 모델의 일자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당연히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신설 법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입주할 그 지역이 이제 빅그린 산단 지역이잖아요. 네. 저는 단순히 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일개 그 모기업이 아니라 이와 연관을 맺고 있는 다른 이제 협력 업체들, 뭐 이런 걸어간 것 속에 있는 그런 기업들에서도 이 광주형 일자리의 가치를 같이 내면화하면서 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빅그린 산단 전체가 가급적이면은 광주형 뭐 100%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의안 상생노사발전 협정서의 내용을 최대한 동의를 하고 따라가면서 그 가치를 실현해 가면 그것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광주형 일자리의 또 중요한 가치가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 사실 격차 해소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실현해 가는 것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지만 최대한 그것을 향해서 같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조율과 협력,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이제 새로운 산업 질서를 만들고 거기에 일자리 질서가 균등하게 사실은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낸다. 이렇게 의미를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부분에 이제 박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 제조업계의 엄청난 변화와 혁신의 바로미터가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이게 이 사회적 가치를 구현을 하려면은 이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해야 이 모델이 확산이 될 수가 있고, 이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이 되려면 이 초기 신설 법인의 안정성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자기 자본 2,300억을 할 때 정말 세상이 쉽지 않았어요. 그 2,300억 우리가 물론 광주시가 1대 주주 내고 2대 주주 연대가 내지만은 이 10억, 20억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신설 법인에 우리는 옵션 없는 보통주를 전부 뽑았습니다. 그 옵션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할 테니까 5년 뒤에 원금 회수하겠다. 할인율을 몇 프로 해주라. 이런 돈은 연기금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초기 신설 법인에 굉장히 자금난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본 2,300억 순수하게 투자해놓고 배당금 받을 때까지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는 보통주. 이걸 확보하는데 정말 힘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어쨌든 확보했고, 이 확보 과정에서 정말 우리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 전부 다 진짜 그 투자금 확보를 위해서 정말 자존심 이런 거 필요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성공시킬까 해서 그 자본금을 마련한 것이 컸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이사 문제 때문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이런데 결국은 지금 초기 신설부인의 안정성, 이게 대단히 이 사업 장래를 결정하는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우리나라에서 이게 공공자본이 영리보물에 들어간 거의 최초의 사례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시 예산이 500억이나 들어갔는데 요거 잘못되면 큰일 날 텐데 자신 있으세요, 부시장님? 자신 없이 여의를 추진 안 했을 리는 만무하고, 사실은 저 민선 7기 들어와서 제가 이제 이용섭 시장님과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 길이 너무 멀고 안 보였어요. 너무 저항이 많고. 그래서 이 사업을 완전히 접을 거냐 말 거냐.
그런 원천적인 데서 출발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것이 사회적 가치, 청년 실업 해소에 이건 정말 임팩트가 있다. 또 우리가 고생이 되지만은 우리나라 제조업계의 큰 혁신. 여기서만 제대로 돌아가면은 그동안에 광주에 대해서 대기업이 얼마나 광주 무서운 동네예요. 대기업이 올 때는 이 뿔세개 달린 동네라.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데 대기업 인식이 그래 왔어요. 여기서 성공 모델이 나왔을 때 삼성이나 LG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들 돌아올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셨다면 노사 갈등 때문에 어떻게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노사가 상생하는 모델만 된다면은 외국에 나갔던 공장 돌아와서 우리나라 제조업계가 다시 불이 붙다. 또 노사가 상생하는 제조업계의 혁신이 이루어진다. 얼마나 많은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까? 그 길에 가는 바로미터하고 십자가를 진 것이 광주형 일자리죠. 네. 혹시 제가 간단하게 덧붙이면 사실 노사 상생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써 이제 87년에 이렇게 큰 노동자 대투쟁이 있고 나서 지금 거의 뭐 3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이제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이 일자리 모델을 하면서도 그 가치가 실현돼야 된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누가 주도해서 할 거냐?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숙제였는데 저는 이 지자체 우리 혁신적으로 광주광역시가 내가 나서서 해보겠다라고 나선 게 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광주시로서도 굉장히 큰 도전이고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라 여러 가지 미흡한 면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적 가치와 또 시장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 중간에서 노사를 같이 손을 잡고 가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가능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박사님 지금 이제 이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의미, 기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잘 되려면 기업이 일단 그래도 계속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익도 좀 남겨야 될 거고. 그런데 아까 차종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경영 SUV 좀 양이 안 찬다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는 게 꼭 필요하다? 아니면 이걸로도 괜찮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일단은 내연기관도 뭐 상당 기간은 계속해서 존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자동차가 이제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뭐 우리 국내 완성차 업체들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빨리는 갈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 라인이라는 게 뭐 이것은 그 변동이 굉장히 유연하게 변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종이 또 이게 한 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으면은 보통 수명 주기가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한 5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 전에 한 4년 정도 돼서 새로운 차종이 투입된다면 또 그렇게 5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익성만 보장이 된다면은 지속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이 작은 경영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경차 수요가 많이 죽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친환경 쪽으로 또 경차들이 처음부터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가격 문제 때문에 이것이 또 친환경에서 소형차들이 많이 또 보급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적에 계획을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또 아직은 부품 쪽이 좀 약합니다. 우리가 친환경 부품들이. 그래서 이러한 쪽에서 규모의 경제도 만들고 역량도 키워갖고 같이 상생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면은 충분히 뭐 지속 가능 성장 기반을 마련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시스템이 이제 생산은 여기서 하지만 판매는 현대자동차가 지금 하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지금 차종 개발도 현대가 하죠. 차종 개발도 거기서 차종 하고. 개발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몇 천억 들어갑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이 차종 개발을 현대가 해가지고 조립 가공, 위탁 생산을 우리 신설법인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된 차량을 현대가 다시 가서 마케팅을 해요. 우리가 한다면은 이 판매망이 없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현대가 이렇게 차종 개발과 판매까지 하고 우리는 조립 가공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차종 전환도 현대가 세계적인 시장 상황을 검토해보고 결정을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아까와 같이 신규 법인이 자동차 산업에 진입이 어려운 얘기는 그러니까 판매망을 구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구축하기도 어렵고, 근데 그 문제들이 다 현대 쪽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인 생산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판매나 뭐 AS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현대 쪽에서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문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럼 여기서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차가 생산되면 이게 현대 마크를 달고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대마크로 다 왔죠. 현대차로 그럼요. 위탁 생산이니까. 위탁 생산이니까. 예. 회사 명칭은 광주 글로벌 모터스지만은 차종은 그 현대마크 갈 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친환경 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요즘 뭐 앞에 도시 이름을 붙여서 울산형 뭐 일자리 또 구미형 일자리 이런 얘기들이 뭐 7군데나 지금 전국에 생겨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걸 선점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LG화학이 하는 구미형 일자리는 2차 전지, 또 현대모터스가 하는 울산형 일자리 오늘 이거 출범했다고 하던데 이것도 뭐 배터리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뺏기는 거 아니냐, 선점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상생형 일자리는 유일한 것이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구미형 일자리, 강원형 일자리, 뭐 울산형 일자리, 군산형, 밀양형 일자리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해서 그 지역 산업을 키우자. 근데 광주형 일자리는 철저하게 노사 상생을 전제로 해서 가고 있는데 다른 일자리는 기업 유치형입니다. 네. 투자 유치형 내지는 기업 유치형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들어올 때 인센티브를 지방에서 얼마나 많이 제공할 거냐, 뭐 이런 걸로 해서 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질 못했어요. 하기가 쉽지 않아요. 광주는 요 두 분 계셨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이걸 연구하고 실험하고 또 직접 노동계와 대화를 나누고 하는 수없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의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광주에서 어떻게 했냐를 자료를 주라고 줬으면 그것은요 자료는 있지만은 실제로 부딪혀서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상생형 일자리가 맞을 건데 지금 뭐 발표하는 거 보니까 우리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현대모비스 때문에 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지금 현대모비스가 죄송합니다. 현대모비스 공장 소재지가 한 전국에 12군데 정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유화 공장 소재지도 한 5군데 정도 되는데 울산에 그게 들어가는 것을 광주 걸 뺏어서 갖다 준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전혀 아니고 그건 계획된 물량에 의해서 간 것이고 우리는 이제 현대하고 여기가 대화가 진행된 거 있고 우리는 지금 완성차 공장을 이제 지금 만들고 있어서 그러지 부품 산업 육성이 이미 서로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시점에 친환경 부품 단지도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달에 출범한 구미형 일자리, 그다음에 오늘 출범한 울산형 일자리 이런 얘기들을 보면, 근데 보기에 좀 부러운 대목도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두 가지 이 케이스들은 투자금을 전체 그 기업이 냈지 않습니까? 공공 예산이 들어가게 없고, 그다음에 또 구미형 일자리의 경우엔 임금도 그렇게 낮추지 않고 동종업계 수준을 준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래서 이건 우리하고 또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건지 또는 우리가 여건이 안 되는 건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을 하려고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원천적 의미로 상생형 일자리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법이 확정이 된다 할 때 상당히 이런 다른 지역에서 논란이 있을 겁니다. 광주는 대표적으로 거기에 딱 적합한 광주를 모델로 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설명을 박명주 네. 박사님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이제 상생형 지역 일자리 개념에서 이제 상생의 의미를 지금 뭐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서 여러 지자체들과 협의를 하면서 굉장히 넓게 적용하면서 지금 사실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실 예를 들어서 뭐 해외 투자를 생각했던 기업들이 리턴을 해서 국내 투자했다. 그럼 그것도 일정한 상생이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구미나 울산 같은 경우인데 근데 원론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보다 중요한 가치를 이제 찾는다고 했을 때 광주에서 추구해 왔던 이런 그 노사 상생 또 뭐 원화청 상생 이런 이제 유의 개념 이것이 사실은 그 상생형 일자리에 아주 저는 중요한 그 핵심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광주는 그런 것들을 꾸준히 진행을 해서 이제 나중에 투자까지 이어진 어떻게 보면 좀 진성 상생의 의미가 있고요. 다른 지역들은 아직까지 그런 기반, 사회적 기반, 사회적 소통의 기반이 미흡한 상태에서 일단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먼저 방점을 두는데 저는 뭐 이것도 의미는 있지만 광주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들에서 여러 시도들은 결국 광주의 전범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런 가치들을 그 일자리 안에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지를 정말 노력하면서 계속 가야지만이 이게 그냥 일반적인 투자나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활력과 또 격차 해소와 또 이런 좀 미래지향적인 어떤 이런 혁신을 다 갖추는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박사님, 이제 방금 노사 상생에 관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 광주형 일자리 그림 속에 원화층 상생,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이런 내용들도 좀 들어 있습니까? 앞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십니까? 지금 뭐 대구에서 아직 뭐 대구형 일자리라고는 자리 잡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부품 업체입니다. 부품 업체에서 최근에 이런 정부와 이런 유사한 이러한 일자리를 유지하겠다. 그 큰 목적은 그겁니다. 지금은 부품 업체들 가면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을 정부에서는 정규직으로 다 전환을 시켜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걸 또 수용하고 임금 격차가 또 큽니다. 정규직하고 비정규직도. 그런데 이번에 그런 대구에서 진행된 부품업체는 일단 임금 격차부터 없애겠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전제를 가지고 정부가 약간 그 융자 지원을 해주는 또 그런 모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품업체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고 또 완성차 업체는 지금 광주형 일자리로 가고 있지만 부품업계에서도 그러한 하나의 그런 상생형 일자리를 통해서 임금 격차를 줄여보겠다. 이러한 것이 하나의 또 정부의 목적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부시장님, 사실 이제 자동차의 발전 방향을 보면은 이제 연료에 있어서의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 자율주행차 또 이런 것도 하나의 자동차의 발전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그 부분에서 봤을 때 광주시가 최근에 좀 관심 가는 움직임이 있어요. AI 산업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오늘 뭐 광주 인공도시 만들기 인공지능 도시 만들기 위원회가 출범한 것 같은데 이것도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금년 초에 이제 이런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그 예타 면제, 예비 타당성 면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예비 타당성이라는 걸 거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각 지자체에서 한 건씩 면제해줄 사업을 대표적인 사업을 내놔봐라. 광주를 빼놓고는 전부 SOC를 낸 겁니다.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걸 냈는데 우리 이영섭 시장님하고 이제 여러 것이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 결과 SOC보다는 우리가 미래의 4차 산업혁명에 꽂힌 인공지능 아직은 수준이 미약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선점을 하자 해서 그걸 우리가 냈죠. 네. 그래서 이제 광주가 인공지능 도시 예타 면제 집적화 도시로 되게 됐고 이게 앞으로 이제 5년 4,061억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그 다음 5년 한 또 5천억 정도 1조 프로젝트로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AI 현실이 진짜 낮아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너무 뒤져 있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선점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럼 광주는 AI 집적 도시, 이제 AI 도시로 명명화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광주만을 거시면 되겠습니까? 이건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AI를 키워야 될 집적화단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전문가든 교수든 정말 좋은 분들을 전부 결집해서 가기 위해서 1차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만들게 되고 또 실리콘밸리의 김문주 박사라고 좋은 분을 저희들이 기술 고문으로 모셔가지고 우리 이영섭 시장님이 또 거기를 또 실리콘밸리를 방문할 거예요. 그 기업 서로 간에 그 협업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되면은 우리가 발전이 되면 될수록 자율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연관 산업에 다 융복합이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장 부품 산업에도 대단히 큰 발전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오늘 부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자신만만하시고 전망을 굉장히
밝게 보시는 것 같아서 참 기대가 큽니다. 두 분 박사님들께서 그동안에 광주형 일자리에 많이 참여도 하셨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토론을 마치면서 부시장님한테 요거는 앞으로 꼭 좀 챙겨주십시오 하고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듣고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이 박사님부터. 네, 지금 뭐 좀 전에 AI 말씀도 하시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동차 산업 솔직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버카파 문제, 그러니까 공급 과잉 문제도 지금 국내에서 상당히 심화되기 때문에 이 좀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좀 자동차 산업에 기존에 앞으로 5년 동안, 특히 5년 동안 이게 안정적인 그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내연기관도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빨리 가고 있는 전기 동력 자동차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광주시의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세부 전략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황병주 박사님. 네, 뭐 저는 그동안 사실은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정말 많이 지자체에서 애쓰셨고 대표적인 사실은 선두에서 부시장님께서 애쓰셨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뵈니까 1년 만에 완전 자동차 전문가 되셨고요. 우리나라 노사한계 전문가 되셨습니다. 이 지자체가 사실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생의 그 가치, 그다음에 타협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아는 새로운 저는 전범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사회적 대화 많이 신경 써 가시면서 이걸 잘 실현해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부시장 오늘 말씀 많이 들으셨는데 시민들에게 딱 1분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정리하고 토론 끝내겠습니다. 그 초기 신설 법인의 안정성이 지속성을 담보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앞으로도 헤쳐나갈 길이 많은데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 중요한 데다가 집중을 해야지. 격가지 이걸 가지고 자꾸 뭐가 문제 있다 하면은 투자자들 지금 36개 투자자 있지 않습니까? 이 투자자 불안심이도 있고 또 신설 법인을 쳐다보는 전국의 눈이 있는데 정말 그 적은 것들 서로 지혜를 합쳐가지고 초기 신설 법인의 안정성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춰주시면은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으로 이게 이 법인이 성공하고 또 청년 고용 창출에 최대한 노력하고 우리나라 제조업계에 혁신을 이룬 도시, 노사 상생의 도시, 광주 이걸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리법인에 공공예산을 투자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법적으로도 허용이 되지 않아서 광주 그린카 진흥원을 우회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만큼 광주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시작한 사업인데 꼭 성공해야겠습니다. 관계된 모든 분들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